자,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서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개최국 정상으로 회의 전반을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번 회의의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취임 후 첫 TV 출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어제 마무리가 된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난 2021년에 미국이 주도를 해서 출범을 했고요. 이번이 3회째였습니다. 네.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였고 그 회의를 한국이 개최한 건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첫째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예. 글로벌 피보탈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그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그런 첫 번째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예. 그동안에 그 제목이 말해주듯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가 제목이었는데 그 미래 세대들의 이러한 담론에 참여하고 또 신기술, AI 같은 신기술이 민주주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런 것들 담론을 이끌어감으로써 그 앞으로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거기에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주의, 글로벌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와 또 국제기구들과 같은 다층적인 이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이 그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회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또 가짜뉴스 같은 그런 위험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 요소는 극대화시키고 예. 가짜 요소는 위험을 감소하면서 예. 얼마나 글로벌 민주주의에 증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협의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 동맹이 가치 동맹이라는 걸 또 한번 과시한 그런 예. 계기가 됐죠. 1차 회의를 미국이 주도했고 2차는 미국과 우리하고 다른 나라하고 함께 공동 주최를 했고 이번은 우리가 이제 주최를 하면서 미국이 주도한 그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우리가 이어서 네. 또 끌고 나간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두 나라의 그런 긴밀한 동맹으로서의 가치 공유 그런 긴밀한 관계를 더 과시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의 두 번째 세션이었습니다. 기술 선거 및 가짜 뉴스를 주재했는데요. 이 부분을 진행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국제 디지털 규범을 강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세션이 우리가 그동안에 계획했던 거 잘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선택을 했고 예. 특히 올해는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 선거회입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강조를 했고 우리 윤 대통령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점을 강조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개최국 정상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 외에도 네. 멀리 뭐 덴마크나 아프리카, 케냐 정상들과 화상 정상회의를 또 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그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 주제로 그 화상회의를 주재하셨고 예. 그 외에도 또 7개 나라의 장차관들을 따로 면접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그 강력국 회의 첫날에 있었던 강력국 회의에는 환영사를 하셨습니다. 그 영국의 그 부총리하고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예. 따로 만나셨고 아프리카 5개국 장관들을 따로 만나셔서 민주주의 증진 방안에 논의를 하시면서 또 6월 달에 우리가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최초로 주최를 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한 방안도 아프리카 장차관들을 집단으로 단체로 접견을 하셔서 예. 논의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양자 또 다자회담을 진행했는데요. 또 어떤 성과나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블링컨 장관하고는 그날 있었던 북한의 그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예. 같은 도발 행위에 함께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 논의를 했고 또 지금 서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북방 한계선 두고 네. 무력 도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떠한 잠재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한미가 엄정하게 대응한다 하는 그런 기조를 다시 확인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또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뭐 외교장관이시기 때문에 네. 외교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11월에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바이든 대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는데 늘 그래왔듯이 어떤 미국의 대선 결과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만 네. 제가 지난 2월 말에 취임 후 처음으로 방미를 해서 블링컨 장관하고 외교장관 회담도 했고 상하원 의원들도 두루 만났고 예. 또 학계 인사들도 만나서 여러 토론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초당적인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미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에는 큰 이상이 없으리라 예.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믿음 속에서 선거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또 선거 이후에 미칠 그런 여러 가지 영향까지도 면밀히 준비하면서 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본부하고 주미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들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네. 않겠죠. 예, 특히 알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위비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 최근 한미 양국에서 방위비 협상 대표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좀 미국에서 이 방위비 인상을 또 강하게 요구한 기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또 걱정들이 있으신 거로 아는데 네. 네. 아직 뭐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뭐 저희들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는 입장이라는 게 주한미군의 주둔의 안정적인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 그리고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한다는 것 그 기본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우리가 협의에 임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뭐 방위 분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유럽에 대한 그 미국의 불만과 비교할 때 우리는 굉장히 GDP 대비 2.2% 이상을 그동안에 방위비를 써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미 설득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전 세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반도체 전쟁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뭐 네덜란드와 일본 외에 우리 기업들한테도 어떤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수출 통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뭐 동맹이고 강대국인 미국의 뭐 요구여도 우리 입장에서는 뭐 수용할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근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산자부가 주무부처니까 예. 그동안 산자부를 중심으로 대응을 해왔고 저희 외교부는 뭐 경제와 외교를 함께 다루는 유일한 부처니까 네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산자부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왔고요. 제가 미국을 가서도 이런 문제들이 여러 부분에서 논의를 됐는데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가 장비 부분에서는 뭐 크게 미국이나 유럽에 비교할 때 그 기술 수준에서 뭐 앞서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점유율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국내 산업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필요한 문제다. 그런 점들을 제가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우리의 기조를 미국에 잘 설명을 하면서 예. 또 대중관계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는 여전히 좀 경색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한중 관계는 기본적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이런 지정학적 변화라는 큰 변화가 배경에 있고 또 공급망 교란이라는 또 외부 요인도 있고 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기본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도전적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관계를 관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고위급에서의 전략적인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좀 제약 요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 분야라든가 인문교류 분야에서 좀 갈등 요인 좀 적은 데서부터 먼저 실질적인 협력을 쌓아서 신뢰를 증진하는 그런 노력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대화를 통해서 강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도 긴장감이 좀 높아진 모습인데요. 지난 1월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한국인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서 체포를 했고 현재 모스크바의 한 교도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정무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우리 주 러시아 대사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고 또 가족들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영사 조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할 것이고 예. 양국 정부 간 협의는 조금 진행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그 가족들의 우려라든가 그 체포된 그 분의 신변 여러 가지들을 그렇죠.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와 관련해서 좀 여야 반응이 좀 나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도피성 출국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 상황인데 외교부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종섭 대사를 그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호주가 아시다시피 인태적에 우리한테 중요한 핵심 파트너고 예. 또 요새 방산 국방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 방산 협력을 총괄했던 장관이셨던 이종섭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이 적절하리라는 판단에서 임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고발이 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공수처의 그런 수사는 비밀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출국 금지됐다는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임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종섭 대사가 일시 귀국하게 된 거는 연초부터 이제 4월달에 공관장 회의를 계약하면서 방산 협력이 중요하니까 공관장 회의에도 그 중요한 세션을 하나 넣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현안이 있는 몇 개 6, 7개국의 주요 방산협력 대상국 공관장들은 따로 먼저 모여서 긴밀하게 좀 심도 있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방침이 정해졌고 그런 방침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져서 그렇게 귀국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잠시간의 이 장관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장관 앞에 수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각오로 우리 외교를 좀 이끌어 가실지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국제 질서가 지각 변동을 겪고 있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도전 정책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장관이 돼서 중압감이 큰데 그러한 도전적 과제를 잘 풀어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 과거처럼 경제안보 따로의 외교가 불가능하고 이제 경제와 기술과 안보가 함께 상호 연동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국익을 어떻게 보호하고 증진시키느냐 이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인식 속에서 상황 인식을 기초로 제가 취임사와 업무 계획 보고할 때 강조했듯이 튼튼한 안보 외교 무엇보다도 흔들림 없는 북핵 원칙을 지키고 또 국익을 지키는 그런 안보 외교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외교부도 경제부처 일원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 외교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67개 제외 공간을 수출 투자 전진 기지로 삼아서 전방위적인 그런 지원 체제를 갖춰서 가려고 그러고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다자 외교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하고 내년에 우리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든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 이슈를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해서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책임과 역할을 또 강화해서 명실공히 선진국에 준하는 그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께도 연두보고해서 다 말씀드렸고 근데 대통령님은 경제 외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교부도 경제부처고 민생부처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민생 외교 열심히 해라라는 제시가 있어서 그 말씀 받들어서 그 부분에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또 의미와 성과 그리고 다양한 외교부의 현안까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모시고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